두산 에너빌리티의 5조 6천억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소식과 함께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들의 SMR 시장 선점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쏟아진 뉴스들 중 핵심 소식들만 엄선했습니다. 데일리 투자 나침반 12월 17일 수요일 아침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먼저 시장의 전반적인 배경이 될 미국 경제 상황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그게 좋겠습니다. 미 노동통계국에서 11월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단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한 6만 4천 건 늘었어요. 10월엔 오히려 줄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감소했던 거랑 비교하면 일단 증가세로 돌아선 건데 근데 이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실업률은 오히려 4.5%에서 4.6%로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2021년 9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고용시장은 여전히 불안한데 인플레이션은 또 쉽게 안 잡히고 결국 연준의 금리 결정, 이 딜레마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네요. 네, 이런 불확실성이란 큰 배경 위에서 오늘 이야기들이 펼쳐진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병목 현상, 바로 전력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에서 5조 6천억 원짜리 정말 초대형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이 어제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궜습니다. 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실적,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죠?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안정적인 전력원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이런 미래 산업들이 말 그대로 전기를 먹고 크잖아요. 그렇죠. 그 엄청난 전력 수요를 감당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자력, 특히 이런 대형 원전이 주목받는 겁니다. 이번 수주도 한수원이 사업 전체를 이끌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로 같은 핵심 설비를 공급하는 이른바 팀 코리아 전략의 성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대형 원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면서 동시에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거의 다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SMR,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죠? 기존 원전의 한 100분의 1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공장에서 모듈처럼 찍어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라 부지 제약도 적고 안전성도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옆에 맞춤형으로 딱 지을 수 있고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겁니다. 삼성물산은 미국 뉴스켈 파워랑 손잡고 현대건설은 홀텍이랑 한 팀을 이뤄서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요. 대우건설은 아예 자체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야말로 전력 전쟁이 시작된 거죠. 정말 그러네요. 하지만 이 SMR이 아직은 좀 장밋빛 전망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상용화까지 넘어야 할 현실적인 병목, 그러니까 걸림돌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큰 병목은 역시 경제성 문제죠. 돈 문제군요. 네, 아직은 초기 단계라 기존 대형 원전보다 전기를 만드는 단가가 비싸요.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지어본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것도 무시 못할 리스크고요. 이론은 완벽한데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바로 그겁니다. 미래 전력난의 구원투수라는 기대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현실, 이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SMR 시장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AI를 돌릴 전기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다른 한쪽에선 정작 그 AI의 뇌, 반도체를 만드는 데서 심각한 병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인텔 칩을 수주했다는 좋은 소식도 있긴 한데 중국 상황이 특히 심각하죠. 먼저 삼성 소식부터 좀 볼까요? 인텔의 PCH 칩을 만든다고요? 네, 플랫폼 컨트롤러 허브라는 건데 쉽게 말해 CPU의 비서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데이터 입출력을 관리하거든요. 엔비디아에 이어서 인텔이라는 거물까지 고객으로 확보했다는 건 삼성의 8나노 공정이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걸 인정받았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최첨단 공정뿐만 아니라 이런 레거시 공정에서도 신뢰를 얻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중국인데요. 중국판 엔비디아로 불리는 캠브리콘이 생산량을 3배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거의 불가능할 거라는 분석이 많아요. 왜 그런 거죠? 두 회사 모두 중국에서 유일하게 7나노 공정이 가능한 파운드리, 바로 SMIC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게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 SMIC가 중국 반도체 산업의 가장 치명적인 병목 지점이군요. 그렇죠. 미국의 제재 때문에 네덜란드 ASML의 최신 EUV 노광 장비를 못 들여오거든요. EUV 장비가 없는 게 왜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가느펜으로 반도체 회로를 한 번에 정밀하게 그리는 게 EUV 기술이라고 해보죠. 네. 근데 구형 장비는 상대적으로 펜이 굵은 거예요. 이 굵은 펜으로 가는 선을 그리려면 여러 번 겹쳐서 그려야겠죠. 그러다 보면 오차도 커지고 불량품이 많이 나오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SMIC의 7나노 수율, 즉 양품 비율이 20%대에 불과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100개를 만들면 80개가 불량이란 뜻이죠. 20%요? 와, 이건 단순히 생산량이 적은 걸 넘어서는 문제네요. 그렇죠. 비용, 시간, 모든 면에서 비효율의 극치인 셈입니다.
결국 AI 패권을 향한 중국의 꿈이 EUV 장비라는 단 하나의 기술 병목에 꽉 막혀버린 아주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 반도체 공급망이 미국의 제재로 막혔다면 이번엔 2차 전지 시장으로 가보죠. 여기선 또 다른 종류의 공급망 딜레마가 보이더라고요. 네,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는 사이에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새로운 전쟁터로 떠올랐습니다. ESS 시장으로 K배터리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ESS는 말 그대로 남는 전기를 저장해두는 거대한 배터리인데 신재생 에너지나 AI 데이터 센터가 늘면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시장의 대세는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아, 그동안 K배터리가 주력으로 하던 NCM, 삼원계 배터리와는 다른 거잖아요. 왜 ESS에는 LFP가 더 주목받는 건가요? LFP는 NCM보다 화재 위험이 낮고 수명이 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니켈, 코발트 같은 비싼 광물 대신에 싼 철하고 인을 쓰니까 가격 경쟁력이 월등히 높죠. 아, 매일 충전과 방전을 반복해야 하는 ESS 특성에 딱 맞는 거군요. 네, 그렇죠. 마침 또 미국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막으면서 우리 기업들한테는 거대한 기회가 열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하더라고요. 바로 미국 대표 자동차 기업인 포드의 선택 때문인데요. 네, 그 결정이 시장에 던진 충격이 아주 컸습니다. SK온과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은 사실상 중단하더니 그 공장에 중국 CATL의 LFP 기술을 들여와서 ES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건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정말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이건 미국 정부의 거시 전략과 개별 기업의 미시적인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부는 중국을 배제하고 싶어 하는데 기업은 당장 싼 중국 기술을 쓰고 싶어 한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결국 K배터리는 미국 시장이라는 기회의 땅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라는 울타리 안에서조차 중국 기술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에 놓인 거죠. 공급망 병목이 정말 심각하네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조차 당분간 LFP 배터리를 만들려면 중국산 소재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할 정도니까요. 자, 이렇게 지구에서 벌어지는 기술과 공급망의 병목을 살펴봤는데 아예 지구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 역시 새로운 병목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K 우주전략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의 최종 목표는 2045년까지 우리 기술로 화성에 착륙선을 보내는 건데요. 정말 원대한 목표죠. 그렇죠. 근데 당장 우리에게는 화성까지 그 무거운 탐사선을 보낼 강력한 발사체가 없다는 게 현실적인 병목입니다. 그 병목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 전략으로 스페이스 X와의 협력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거고요. 맞습니다. 2030년쯤에 스페이스X의 차세대 발사체 스타쉽에 우리 탐사 장비를 일종의 택배처럼 실어보내는 거죠. 먼저 보내서 우리 기술을 테스트해보겠다. 네. 독자 발사체를 개발하는 데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라는 병목을 일단 상용 서비스를 이용해서 건너뛰겠다는 아주 실용적인 접근법입니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이런 기술적,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려는 국가적 과제도 중요하지만 한편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을 가로막는 문제를 국가가 어디까지 해결해줘야 하느냐 이런 논의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이슈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지시했죠. 탈모가 요즘 생존의 문제라면서요? 이게 사실 2022년 대선 때도 나왔던 공약이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유전적 탈모는 미용 목적으로 봐서 비급여 항목인데 이걸 질병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을 다시 제시한 거죠. 근데 복지부 입장은 여전히 생명과 직결된 게 아니라 어렵다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재정 부담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대통령은 청년층의 소외감이 너무 크다면서 재정이 문제라면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이라도 도입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걸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고립감 같은 사회적 병목을 푸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런 인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까지 함께 거론되면서 앞으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미래 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병목 현상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큰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변수들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정세인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수준의 안전보장을 제한하면서 연내 종전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일종의 최후 통첩이네요. 네, 그런 성격인데 돈바스 지역 영토 문제에 대한 러시아 입장이 워낙 강경해서 실제 타결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국내 증시는 어제 이중악재에 부딪혀서 코스피가 2% 넘게 급락했죠. 미국발 고용 불안에 중국 성장 둔화까지. 환율도 부담이고요. 네, 암호화폐 시장 역시 일본은행의 긴축 전환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전반에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고 있네요. 그 외에 또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나요? 핀테크 분야에서는 페이팔이 미국에서 은행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로봇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 SFA가 2030년까지 AI와 로보틱스를 결합해서 완전 자율제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역시 제조업의 인력난과 생산성이라는 병목을 기술로 풀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주제와 딱 맞아떨어지는 소식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술 경쟁의 이면에는 결국 누가 더 효율적으로 병목을 해결하는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원전의 전력난부터 나노미터 단위의 반도체 회로, 그리고 개인의 삶의 질 문제까지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수많은 크고 작은 병목 현상과 싸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